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5월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클래식계 엔잡러 박소연입니다. 네, 어제 독주회는 잘 마치셨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즐겁게 잘 끝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클래식 문턱을 낮추는 해설 있는 연주에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요. 컨텐츠 제목이 알쓸 싱클이네요.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패러디를 해서 네, 알고 나면 쓸 때 많은 신나는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해설과 함께 진행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좀 더 쉽게 클래식을 전달하고자 만든 독주회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그럼 그런 컨텐츠로 간 건가요? 네. 해설과 함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연주도 병행하시고 또 글쓰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예전에는 글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점점 나이가 이렇게 차가면서 이 음악의 깊이에 대한 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연주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마치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 속의 명탐정인 셜록 홈즈가 추리가 막히면 항상 바이올린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가 막히면 연습을 좀 하고 연주를 하다가 막 갑갑한 게 생기면 좀 글을 쓰는 하면서 오. 제 속에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장르가 서로 보완을 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적입니다. 자, 그 결과물로 나온 책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책과 음악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두 분께 리듬북스에서 나온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지난주엔 베스트셀러였고요.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대문호의 작품들로 준비를 했어요. 네, 우리가 대문호라고 하면 뭐 영국의 세익스피어나 독일의 괴테, 러시아의 톨스토이,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뭐 이탈리아면 단테와 같은 작가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문학들을 소재로 탄생한 클래식 명곡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렇군요. 세익스피어로 말하자면 화요일 클래식 인사이트에도 군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루고 있거든요. 세익스피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작곡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네, 세익스피어에 연관된 클래식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작가들의 책 속에 스며들어 있는 클래식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작가는 바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게테입니다. 게테의 책들과 연결되는 클래식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비롯해서 파우스트, 마왕, 마법사의 제자와 같은 작품들이 있죠. 그중에서 오늘 고른 작품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그렇군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네, 1774년에 출간됐고요.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입니다. 괴테의 자전적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전적이라면 괴테도 베르테르처럼 혹시 짝사랑을 했나요? 네. 20대 청년의 게테는 샤를로테 부프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을 했어요. 예. 네, 안타깝게도 샤를로테에게는 정혼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아하. 하필 그 시기에 괴테의 친구였던 변호사 카를 예루살렘도 서기관의 약혼녀를 짝사랑을 했어요. 결국 카를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버렸고요. 이뤄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친구까지 잃은 슬픔을 더해진 게테가 비극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완성하였고 이 작품은 괴테를 사실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미 짝이 있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지독히 짝사랑했다. 단번에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네. 절망에 빠진 젊은 영혼 하면 딱 베르테르와 어울리는 작곡가가 바로 브람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브람스가 젊은 날에 자신을 베르테르에게 이입해서 완성한 곡이 바로 피아노 4중주 3번 베르테르입니다. 스승이었던 슈만이 세상을 떠난 1856년에 1악장만을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슈만의 부인이었던 클라라는 8번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브람스는 클라라의 버팀목이 되기로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억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음악의 고스란히 표현이 되었어요. 결국 브람스는 작곡을 중단을 했고 20년 뒤에야 이 4개의 악장을 모두 완성을 하였어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곡일지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좀 으스스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덜 겁이 나는 작품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베르테르를 소재로 한 음악인데요. 소설이 발표되고 100년 뒤에 쥘 마스네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오페라로 재탄생시킨 베르테르입니다. 지난달에 국립오페라단이 우리나라에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이 작품은 베르테르에 집중한 원작과 달리 샤를로테 여자 주인공에 좀 더 비중 있게 이 포커스를 줬어요. 그래서 제목을 베르테르와 샤를로테로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아주 다분한 작품이죠. 그렇군요. 베르테르만큼이나 샤를로트에도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샤를로트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샤를로트 배역이 소프라노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맡았네요. 네,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현모양처 그리고 집안의 기둥과 같았던 첫째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랑의 열정을 담은 다양한 샤를로트의 모습을 폭넓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메조 소프라노가 그 역할을 맡은 게 아닐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샤를로테는 메조 소프라노를 위한 최고의 배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산막에서 베르테르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부르는 편지의 아리아는 꼭 들어보셔야 될 거라 생각돼요. 그렇군요. 자, 그 장면을 직접 감상해 보겠습니다. 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 중 샤를로트가 부르는 편지의 아리아. 베르테르 베르테르 게모레 디 라플라세. 베르테르 내 마음을 이토록 차지할 줄이야.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의 음성이고요.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의 연주입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음악으로 옮긴 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 중에서 편지 아리아, 메조 소프라노 헬리나 가랑차,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옹이류키님, 롯데 회사명이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영감을 얻어 샤를로트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어디서 들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옹이류키님, 좋은 정보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일님, 애잔한 선율을 담은 아름다운 아리아가 마음을 스멀스멀 적시네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없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있답니다. 3434님, 요즘 브레인이 건조하고 뭔가 갈구하고 있었는데 지적인 갈증의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래도 읽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제목은 많이들 아는데 또 고전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이 읽기가 좀 버겁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좀 방대하죠. 자, 이 철학적 내용을 음악에 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도전을 했어요. 네, 네, 대부분 실패를 하였고요. 포기했죠. 네, 성공해서 곡을 완성한 음악가들의 작품들도 대부분 일부에 들어있는 파우스트와 그레티엔의 사랑 이야기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주제로 하여서 작곡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슈베르트의 가곡인 실 찾는 그레티엔을 비롯해서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과 같은 작품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어떤 곡 들어봅니까? 파우스트의 한 장면을 같은 소재로 작곡한 전혀 다른 두 개의 가곡을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면은 선술집을 찾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장면이고요. 네, 메피스토펠레스가 간신의 모습을 벼룩에 빗대어서 풍자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벼룩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베토벤과 무소르그스키가 각각의 벼룩의 노래를 작곡을 하였어요. 그렇군요. 비교 감상할 수 있겠군요. 네. 이 베토벤의 가곡은 이킬베디히나 아델라이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벼룩의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베토벤의 진중하고 엄숙한 이미지와는 달리 아주 위트가 넘치는 곡이 바로 이 벼룩의 노래입니다. 네, 피아노에 짧게 끊어지는 스타카토로 벼룩이 톡톡 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아주 성악가의 능청스러운 표현력 그리고 슈틱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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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곡이죠. 베토벤의 가곡과 달리 무솔르스키의 가곡은 가수가 메피스토펠레스가 되어서 악마로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가곡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간과 끝에 나오는 악마의 웃음소리 하하하하 하는 이 악마의 웃음소리가 압권이고요. 웃음소리를 얼마나 기괴하고 소름 끼치게 악마적으로 표현하느냐가 관건이죠.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러시아의 전설적인 베이스인 퓨도르 샬라핀입니다. 네, 같은 소재의 다른 곡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베토벤의 벼룩의 노래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커의 노래고요. 이어서 무소록스키의 벼룩의 노래는 베이스 퓨도르 샬리아핀의 음성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벼룩의 노래를 소재로 한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무소록스키의 벼룩의 노래 베이스 퓨도르 샬리아핀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벼룩의 노래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커였습니다. 박지영님, 파우스트와 지와 벌은 읽다가 포기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양이 좀 방대하죠, 네, 박지영님. 옹이리케님, 저는 베르테를 줄인 버전으로 읽었어요. 파우스트는 읽고도 이해도 못했고요. 읽다가 졸려서 끝도 못 내고 엄청 어렵더라고요. 예, 모두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동일님, 정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얘기를 듣다 보면 영혼을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달콤해요. 달콤한 목소리를 듣는 설명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동일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으실 분은 선물 당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러시아로 건너온 김에 톨스토이를 만나봐야겠죠. 톨스토이, 대문호이자 사상가로 추앙받는 인물 아닙니까? 네, 우리에게는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장편 소설, 이것도 좀 어려운 네, 책들이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과 같은 작품을 쓴 사실 러시아를 넘어서 세계 문학사의 아주 중요한 작가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크라테스, 모차르트와 함께 3대 악처를 둔 예술가라는 점이죠. 네. 3대 악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톨스토이 부인인 소피아는 사실 매우 순종적이고요. 심지어 톨스토이 친구의 딸이었어요. 오. 그래서 톨스토이와의 사이에서 13명의 자녀를 뒀었거든요. 네. 매우 권위적이고 위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가 될 소피아에게 이렇게 자신의 일기를 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아는 게 있어서는 안 돼,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줘서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아, 개가천선을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 테니까 나를 다 받아줘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선전포고였나요? 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도 그 톨스토이가 발표하는 책들에서는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보니까 소피아는 점점 이제 톨스토이를 인간으로서 경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톨스토이가 홀로 아주 작은 역의 벤치에서 외롭게 사망하도록 방치해버립니다. 와. 그래서 악처가 되었어요. 사실 그의 작품 중에 이제 중편 소설인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점차 위태로워지던 이 톨스토이와 소피아 부부의 모습을 비추는 작품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네. 자,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듣고 나니까 내용이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기차에서 주인공인 나에게 기차에서 마주친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아내가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데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 크로이처 소나타,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남자가. 네. 그래서 질투와 증오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의심이 거듭나다 결국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국 아내를 칼로 찌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때문이다. 음악 때문이다. 네. 아니 베토벤의 음악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톨스토이는 소설 속에서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에 대해서 예. 사람의 영혼을 자극해서 흥분시키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음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입부에 나오는 프레스토를 아세요? 정말 끔찍한 소나타입니다.
라는 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악장은 쾌락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2악장은 뻔한 변주와 같은 불륜을 묘사하고 있고 3악장은 뭐 맥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연인들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크로이처 소나타 직접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선생님? 네, 연주도 해봤죠. 예, 연주도 하셨을 거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악보를 보면서 연습도 네. 오래 하셨을 거고 연주도 하셨고 또 직접 다른 연주에 감상도 해보셨을 텐데 정말 뭐 이게 살인으로 몰아갈 만한 그런 느낌의 뭔가 있나요? 듣는 사람은 아니고 연습하는 사람은 가끔 베토벤 묘지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어렵군요.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렇지만 의처증까지 발휘돼서 그렇게 살인까지 할 작품은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톨스토이가 베토벤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멀쩡한 음악을 난데없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불륜을 부추기는 위험한 음악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톨스토이는 백작 가문의 아들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상당한 수준의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이든이나 바흐나 모차트, 뭐 쇼팽과 같은 음악들을 연주를 하고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뭐 사실 베토벤의 음악 자체가 열정을 표현하고도 있지만 사람의 영혼과 사상까지 뒤흔들어 놓는 음악이기도 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우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의견이 딱 두 가지로 많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제목처럼 이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아니다. 이것은 그냥 중요한 것처럼 위장한 일종의 맥거핀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하죠. 그렇군요. 예. 판단을 하려면 책부터 먼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번호 47 크로이처 1악장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음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 1악장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로 감상했습니다. 오수미님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살아보니 진리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일님 베토벤 크로이처 소나타를 자녀들과 함께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보내주셨고요. 옹윤유키님 예술 작품이 인간을 극한으로 밀고 가는 힘이 있군요.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권정숙님 방송 듣는 내내 역시 음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설명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깊이와 품격이 있고 선곡은 정말 좋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는 멋진 방송이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템을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를 만나봐야겠죠. 파리의 노트르담,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파도바의 포큰 안젤로 이거는 좀 생소하고요. 근데 이게 오페라 라 조콘다의 원작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유명한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나중에 어머니를 따라서 그리스에 있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성악가의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베로나 페스티벌에 올릴 오페라의 오디션을 보고 주역을 따내면서 화려하게 세계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고요. 그 오페라가 바로 라 조콘다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1835년에 쓴 역사극인 희곡이 바로 파도바의 폭군 안젤로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40년 뒤에 이탈리아 작곡가 폰키엘리가 완성한 오페라가 바로 이 라 조콘다이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아밀카레 폰켈리 오페라인데요. 이 이름 좀 생소하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가르넬리와 같은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장인들로 유명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이 바로 크레모나 지방이잖아요. 네. 거기에 또 파데르노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폰키엘리는 그 작은 마을 출신이고요. 이 지역은 지금도 폰키엘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파데르노 폰키엘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9살에 밀라노 음악원을 입학한 영재였는데 사실 모차르트 옆에 살리에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베르디와 동시대에 살았었던 폰키엘리는 그런 좀 약간의 유명해지지 못한
불운을 가졌던 음악가이죠. 10편의 오페라를 작곡을 했지만 지금도 공연되는 작품은 바로 이 라 조콘다뿐입니다. 하지만 밀라노 음악원의 교수로서 푸치니, 마스카니아 같은 음악가를 길러낸 아주 존경받는 교육자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라조콘다를 프랑스에서 성공을 시키며 이탈리아 오페라를 이제 프랑스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랑스에 그때 당시 수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인정하기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네. 그건 그 문화적인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 부분에 있어서도 네, 또 그렇죠. 쉽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즘 K-팝도 그리고 K-클래식이 워낙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페라 라 조콘다 어떤 내용의 오페라입니까? 주인공인 조콘다의 이름은 아주 유쾌한 여인, 또 노래하는 여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슬퍼도 웃으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가수인 조콘다 또는 우리 예술인들의 운명을 좀 암시하고는 있죠. 조콘다는 몰락한 귀족의 인 엔초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엔초는 종교 재판관인 알비세의 아내가 되었던 옛 연인 라우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죠. 예. 거기에 조콘다를 또 사랑하는 비밀 경찰이 있어요. 바르나바라는 인물까지 엮이며 사각관계의 갈등을 그리고 있죠. 피곤합니다. 오페라잖아요. 네. 그래서 빅토르 위고의 원작에서 안젤로가 알비세가 되고요. 티스베가 조콘다로 바뀌면서 인물들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이 희곡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파리의 노트르담에선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작품도 좀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 파리의 노트르담도 그렇고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예. 주인공의 남성들이 여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 대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남녀의 희생이 바뀝니다. 여성이 희생하는 작품인 거죠. 엔초를 가운데 두고 라우라와 조콘다는 연적 관계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콘다의 어머니가 눈이 먼신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를 라우라가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걸 나중에 조콘다가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를 하고 엔초와 라우라의 탈출을 돕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 칼라스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죽음의 아리아인 겁니까? 사실 라조콘다의 최고 히트곡은 이 엔초와 라우라의 탈출을 돕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슬픈 결말을 선택하는 조콘다의 아리아, 이 죽음의 아리아이긴 한데 네네. 그 곡보다 더 유명한 곡이 바로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시간의 춤이라는 작품이에요. 발레곡이거든요. 예. 산막 마지막에 알비세가 자신의 저택에서 연회를 열어요. 예. 그래서 극의 형태의 오페라 속의 발레 공연에 등장하는 곡이 바로 시간의 춤이거든요. 근데 들으시면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바로 애니메이션 판타지어나 아니면 CF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음악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음악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칼라스 노래 듣는 줄 알고 기대를 했다가 또 이 시간에 또 이 춤을 들려드릴 텐데 자, 또 마리아 칼라스 노래는 다음 기회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기대도 될까요? 다음 주는 더 멋있는 음악으로 준비를 해서 또 즐거운 얘기들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인사드리면서 폰켈리의 오페라 라조콘다 산막의 발레곡 시간의 춤 리카르도 샤이가 주의하는 라스칼라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